소총보병, 전열보병입니다. 소총보병은 제2차 세계대전 내내 소비에트 적군의 절대적인 척추 역할을 했습니다. 소비에트의 군사력을 논할 때 흔히 전차와 포병이 주를 이루지만 전쟁 초기부터 그 끔찍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은 바로 소총보병이었습니다. 1941년 독일군의 침공이 불러온 혼돈 속에서부터 베를린으로의 최후 진격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의 소총수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두 발로 걸으며 전투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소비에트 소총사단은 정교함보다는 거대한 물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에는 훈련 기간이 턱없이 짧았고 그 수준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수많은 신병들이 기초 교육만 서둘러 마친 채 전술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이해만 가지고 전선으로 곧바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볼트 액션, 소총, 경기관총, 수류탄, 그리고 제한된 개인 장구가 전부였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군대에서는 개개인의 전문성보다는 단순함과 병력 보충의 속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소비에트 소총 보병의 규모는 실로 거대했습니다. 전쟁 중 여러 시기에 걸쳐 소총 부대는 적군 병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포위전이나 실패한 공세 속에서 사단 전체가 전멸하기도 했지만 불과 몇 주 뒤면 징집된 신병들로 다시 채워져 재건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파괴와 재건의 끊임없는 굴레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비에트 전시교리의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적군은 적에게 가하는 전반적인 전략적 압박이 늦춰지지 않는 한 소총 보병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치러야 했던 인명피해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소총 보병은 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상자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은 복잡한 기동 전술보다는 압도적인 포병의 포격 지원을 등에 업고 정면으로 돌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자비한 압박은 결국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군 부대들은 소비에트 보병의 공격이 비록 희생이 크더라도 자신들의 방어력과 병력 그리고 사기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고 거듭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소비에트 소총 보병도 진화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피로 얼룩진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급 지휘관들의 지휘력이 향상되었고 포병 및 기갑 부대와의 합동작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1943년과 1944년에 이르러 소총 사단들은 광활한 거리를 가로지르며 지속적인 공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흙탕과 눈보라, 파괴된 도로를 뚫고 진격했으며 이는 그 어떤 군대도 흉내내기 힘든 놀라운 인내력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소총 보병은 애초부터 전쟁을 빠르고 우아하게 승리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손실을 견뎌내고 진지를 사수하며 끈질긴 인내로 적을 지치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자비했지만 훗날 소비에트가 이룩한 모든 승리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민민병대 나로드노 폴체니에입니다. 인민민병대는 정규 군사 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짜낸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1941년 독일군의 침공으로 적군의 상당 부분이 괴멸되자 소비에트 국가는 곧바로 민간인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공장 노동자, 학생, 사무원,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까지 민병대로 동원되었지만 이들에게 현대전을 준비할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급조되기 일쑤였습니다. 수많은 민병대원들이 고작 며칠 동안의 기본 교육만 받은 채 끔찍한 전선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무기는 턱없이 부족했고 군복은 제각각이었으며 중장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부대들은 모든 병사에게 쥐어줄 소총조차 없는 상태로 전장으로 행진했으며 곁에서 쓰러진 전우의 무기를 주워 싸울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희망에 기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병대는 주요 도시와 교통의 요지, 그리고 핵심 방어선 등 가장 위급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인민민병대의 군사적 가치는 전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벌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정규군이 부대를 재편하거나 후퇴해야 했던 전쟁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민병대는 적의 무자비한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들의 결사적인 항전은 적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공격 일정을 헝클어 놓았으며 적군이 더 많은 병력을 쏟아붓도록 강제했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이러한 지원 작전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후방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소총사단이 결성될 수 있는 피 같은 몇 주의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민병대의 사상자는 극도로 높았으며 종종 정규 보병의 피해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훈련과 지원 부족 탓에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면 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수많은 민병대 편제들이 첫 전투를 치른 직후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민병대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전쟁이 더 이상 직업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장으로 변했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민 모두의 눈물겨운 사투가 되었습니다. 1941년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민병대는 인간의 인내와 피를 바쳐 전략적인 시간을 벌고자 했던 소비에트 국가의 결연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스키 부대입니다. 스키 부대는 적군이 동부전선의 혹독한 현실에 가장 훌륭하게 적응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살인적인 겨울 추위가 수많은 정규 부대들을 마비시켰지만 소비에트 지휘관들은 눈보라와 혹한을 장애물이 아닌 작전의 이점으로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부대들은 스키를 탄 채 이동하고 전투하도록 훈련받았으며 덕분에 평소라면 지나갈 수 없는 험난한 지형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로지를 수 있었습니다. 차량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정규 보병의 진을 빼놓는 깊은 눈, 꽁꽁 얼어붙은 숲, 그리고 길조차 없는 험지들은 그들에게 훌륭한 기동로가 되었습니다. 스키 부대는 칠흑 같은 밤에 소리 없이 접근하여 대규모 측면 우회 기동을 펼치고 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위력은 1941년에서 1942년으로 이어지는 겨울에 가장 뼈저리게 발휘되었습니다. 독일군이 형편없는 방한 장비와 길게 늘어진 보급선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스키 부대는 그 특유의 기동성을 살려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통신망을 끊어놓으며 무방비로 노출된 진지에 기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단 한 줌의 소규모 분견대조차도 적군이 과도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만들었고 실제 병력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적을 발묶어두는 효과를 냈습니다. 스키 부대는 작전의 특성상 가볍게 무장해야 했기에 중화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정면에서의 소모전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대신 그들의 진짜 무기는 속도와 기습, 그리고 초인적인 인내력이었습니다. 인간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한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이들은 전쟁 전에는 그 어떤 군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환경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키 부대가 가져온 더 큰 파장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울 전투의 심리적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눈과 추위는 참호 속에 틀어박힌 방어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한겨울에도 전선은 쉴 새 없이 몰아쳤고 적군은 간절히 원했던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키 부대는 전쟁을 대하는 소비에트의 더 넓은 통찰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한의 압박 속에서의 유연한 적응이었습니다. 기후마저 무기로 탈바꿈시킨 적군은 전장의 지형도 자체를 새로 그렸고 겨울이란 추위가 지나가기를 그저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속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운 자들의 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산악소총 부대입니다. 산악소총 부대는 전쟁 중 가장 험난한 지형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적군의 해답이었습니다. 일반 소총 보병과 달리 이들은 가파른 비탈길과 비좁은 협곡, 그리고 극한의 날씨로 인해 이동과 보급이 치명적으로 제한되는 산악지역 전투에 맞춰 특별히 편성되고 훈련받았습니다. 이들의 진가는 카프카스 같은 지역에서 작전이 벌어질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산악 루트와 고지를 장악하는 것이 지도상의 크기를 아득히 뛰어넘는 막대한 전략적 무게를 지녔습니다. 산악 소총 부대는 가벼운 장비로 작전하도록 편제되었으며 덕분에 정규 부대라면 오르기도 버티기도 힘든 진지들을 기어오르고 기동하며 끈질기게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산악 전투에서는 적군의 전통적인 강점인 압도적인 물량과 화력의 위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포병의 지원은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은 비좁은 산길을 벗어날 수 없었고 전투는 피말리는 근접 보병전으로 변질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가혹한 조건 속에서는 수적 우위보다 규율, 초인적인 인내, 그리고 현장 지휘관의 기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산악소총 부대는 공격뿐만 아니라 사방이 노출된 진지에서 오랜 기간 버텨야 하는 가혹한 임무도 맡았습니다. 보급선은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부상자 후송은 절망적일 만큼 느렸고 교대할 구원부대를 투입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전술적 능력만큼이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회복력이 그들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이 부대들은 작전 실패가 곧 후퇴가 아닌 고립과 죽음을 의미하는 군수 지원의 한계점, 그 벼랑 끝에서 작전을 수행하곤 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적 가치는 발빠른 점령이 아니라 적의 진격을 가로막는 지연전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산악 소총 부대는 고갯길과 능선을 장악함으로써 적군이 지형의 이점을 누리거나 방어선을 우회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칫 적의 거센 압박에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전선을 굳건히 안정시켰습니다. 산악전은 전투를 가장 원초적인 밑바닥의 형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붉은 피를 흘려야만 단 1m를 전진할 수 있는 이 잔혹한 환경 속에서 소비에트 산악 소총 부대는 지형을 지배하는 것이 단순한 물량이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임을 처절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차량화 및 기계화 보병입니다. 차량화와 기계화 보병은 전쟁이 깊어질수록 적군의 전투 방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었습니다. 초기 소비에트의 작전들은 매번 똑같은 골칫거리에 시달렸습니다. 전차가 기껏 돌파구를 열어놓아도 뚜벅이 보병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작전이 멈춰서기 일쑤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병 부대를 전차 및 기계화 부대에 적극적으로 통합시켰고 초기 돌파 이후에도 진격의 기세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 소총 보병과 달리 이들은 트럭이나 경장갑차에 탑승하여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 덕분에 그들은 기갑부대와 함께 번개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점령지를 굳건히 다지고 근거리의 위협으로부터 전차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가 맘껏 날뛸 수 있게 돕는 것이었으며 잔당을 소탕하고 핵심 지형을 장악하며 적의 역습이 선봉대를 고립시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이런 부대 편제의 눈부신 진화는 1943년 이후부터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소비에트의 산업이 숨통을 트이고 생산량이 치솟으면서 기계화 군단은 훨씬 더 강력한 지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갑차의 뒤나 옆에 올라탄 보병들은 번개 같은 진격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전술적 승리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전선 돌파는 녹초가 된 전차병들이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되는 끔찍한 결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율된 대공세의 짜릿한 서막이 되었습니다. 차량화 및 기계화 보병의 전투는 숨막힐 정도로 치열하고 몹시 위험했습니다. 장갑 차량에 바짝붙어 작전을 수행했기에 그들은 포병과 대전차 화기의 1순위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상자는 언제나 높았고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장은 전장의 역학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차들은 보병의 재빠른 지원이 뒤따라와 승리를 굳혀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속에 더욱 거칠고 맹렬하게 앞으로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들이 가져온 전략적 효과의 핵심은 바로 끊임없는 연속성이었습니다. 전선 돌파와 전과 확대 사이의 공백을 확 줄임으로써 적군이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가 있었던 방어선들은 이제 여러 방향에서 들이닥치는 숨막히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차량화 및 기계화 보병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군인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보병을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기동성의 거대한 물량을 결합함으로써 적군은 이동 자체를 무서운 무기로 탈바꿈시켰고 일단 아군이 기세를 잡으면 적이 전선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수보병, 베데베입니다. 소비에트 공수보병은 적군 내에서도 가장 정예화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쟁 전 소비에트 연방은 대규모 공수교리의 선구자 중 하나였으며 낙하산 부대가 적의 등 뒤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펼쳐 전투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발상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데베 부대원들은 뼈를 깎는 지옥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공중 침투, 낙하 직후의 신속한 집결, 그리고 아군 전선에서 아득히 떨어진 곳에서의 고립된 독립 전투 능력을 뼛속까지 익혔습니다. 이론상으로 이 부대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교량을 장악하고 통신망을 난도질하며 적의 후방을 철저히 마비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계획서 상으로 그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쟁의 비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동부전선의 냉혹한 현실은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공수작전은 손발을 맞추기 까다로웠고 실행에 따르는 위험이 컸으며 무엇보다 당시 적군에게 몹시 부족했던 압도적인 제공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공수부대들이 원래 훈련받았던 목적으로 쓰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최정예 보병으로서 일반 소총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상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전장의 끈끈한 규율, 완벽에 가까운 소부대 조직력, 그리고 거침없고 공격적인 지휘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상보병으로 투입되었을 때 그들은 눈부실 만큼 탁월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여러 공수부대가
근위 소총 사단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공수 능력이 아니라 지상전에서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피눈물이 날 만큼 컸습니다. 공수 부대원을 길러내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대원들이 자신들의 피땀 어린 특수기술을 써먹을 기회 조차 없는 끔찍한 소모전에 던져졌습니다. 배대배 부대의 사상자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결국 공수병과는 전쟁 전 꿈꾸었던 전략적 목표를 끝내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보병의 존재감은 짙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변 부대들의 전투 기준을 끌어올렸고 지독한 압박 속에서도 훈련이 잘 된 정예보병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오직 물량과 끔찍한 소모전으로 정의되는 이 전쟁에서 소비에트 공수부대는 상황이 그들을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몰아넣었을지라도 병사의 질적 수준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묵묵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해군 보병, 즉 해병대입니다. 소비에트 해군 보병은 바다에서 단련되었지만 육지에서 그 진짜 가치를 시험받은 전사들이었습니다. 해상작전이 가로막히고 함대가 봉쇄되자 수천 명의 수병들이 소총을 든 보병으로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 부대는 자신들의 머릿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해군 보병 부대는 대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수병들로 구성되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바다에서 지옥 같은 전투를 견뎌낸 자들이었습니다. 규율은 쇠처럼 엄격했고 결속력은 단단했으며 사기는 섬뜩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들 특유의 검은 군복과 물불 가리지 않는 호전적인 명성은 순식간에 일반 보병들과 그 확연히 구분지었습니다. 지상전에서 이들은 시가전, 해안방어, 결사적인 역습 등 막강한 활용만큼이나 꺾이지 않는 투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가장 피비린내 나는 최전선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이들의 맹활약이 더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해군 보병 역시 일반 보병과 다를 바 없는 무기를 들고 싸웠으며 강력한 지원 포격은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뻥 뚫린 진지에서도 기꺼이 버텨냈고 맹렬하게 역습을 가했으며 적과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의 근접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의 보고서에는 이 검은 군복을 입은 소비에트 군인들의 소름 끼치도록 고집스러운 저항이 자주 등장하며 그들을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해군 보병이 뿜어내는 심리적 압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적군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아주 적은 수로 움직일 때조차 그들은 마치 거대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군단이 버티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효과는 시간을 끄는 지연전 하나가 전체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박한 방어전에서 특히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해군 보병은 정규 보병 부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거창한 전략적 묘수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투지가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곳에 내던져지는 충격 부대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바다의 맹렬한 규율을 육지의 전장으로 끌어옴으로써 적군은 그 머릿수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투혼으로 싸우는 보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물량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던 그 전쟁에서 소비에트 해군 보병은 확고한 정체성과 전우회가 어떻게 전투력을 폭발적으로 배가시키는지 증명해 보였고 평범한 수병들을 동부 전선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엔카베데 내무군입니다. 엔카베데 내무군은 소비에트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아주 독특하고도 논란이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일반 소총 보병처럼 최전선에서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의 등 뒤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통제하며 무자비하게 규율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시설을 경비하고 보급로를 지키며 후방의 치안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피도 눈물도 없이 규율을 강제했습니다. 전쟁의 열기가 지옥처럼 끓어오르자 엔카베데 부대들 역시 갈수록 직접적인 사륙전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그들은 전선에 구멍을 땜질하거나 정규군이 도착할 때까지 사활이 걸린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융통성 있는 전술보다 맹목적인 규율과 복종을 강요했고 그 결과 딱딱하게 굳어있지만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절대 도망치지 않는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엔카베데 부대가 뿜어내는 심리적인 공포는 종종 전장에서 그들이 발휘하는 실제 전투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이 최전선 부대들 바로 뒤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명령 불복종이나 허가 없는 후퇴가 불러올 참혹한 대가를 병사들의 뇌리에
생생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사기가 바닥을 치고 부대가 갈갈이 찢겨나갈 위기에 처했던 절망적인 시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순간 곧바로 처형당할 수 있다는 뼈저린 공포는 적의 총알이 날아오기도 전에 병사들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애초에 엔카베드 부대는 복잡하게 기동하거나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길어지는 소모전에 강제로 내몰렸을 때 그들은 끔찍한 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들의 역할은 화려한 전술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역할은 병사들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도록 멱살을 쥐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광기가 모든 것을 삼키려던 순간에 강압적으로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엔카베드 내무군은 전쟁의 가장 위태로웠던 고비마다 적군이 전선을 겨우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소비에트 전쟁의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승리는 그저 압도적인 화력과 쪽수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설령 그 대가가 참혹한 인간성의 상실일지라도 무자비한 권력으로 부대의 결속을 쥐어짜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형벌부대, 즉 슈트라프 부대입니다. 형벌부대는 소비에트 군사체제 내에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규율의 상징이었습니다. 1942년 제275 명령에 따라 창설된 이 부대들은 명령 없는 후퇴부터 자잘한 규율 위반에 이르기까지 온갖 과실로 처벌받은 병사와 장교들로 구역질나게 긁어모아졌습니다. 형벌부대에서의 복무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죄를 씻고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빗발치는 포화 속에서 살아남거나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거나 아니면 전투 중 피를 흘리며 다친다면 다시 원래의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돌아가는 길은 끔찍하게 비좁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형벌부대는 쏟아지는 불벼락 속에서의 강행 정찰, 겹겹이 요새화된 적 진지를 향한 자살에 가까운 정면 돌격, 그리고 맨몸으로 지뢰밭을 개척하는 등 가장 끔찍한 임무에 일상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장비와 지원은 처참할 정도로 부족했고 사상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형벌 부대원들은 정규 부대라면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죽음을 고스란히 고기방패처럼 흡수하며 남들이 뚫지 못하는 곳을 향해 미친 듯이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이 부대의 가치는 오랫동안 살아남아 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즉각적인 전술적 총알바디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악명에도 불구하고 형벌 부대는 소비에트 작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피로 물든 돌파구를 억지로 열어젖힘으로써 뒤따라오는 부대들이 적 방어선에 찢겨진 틈새를 파고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존재는 정군에 걸친 거대한 규율 시스템을 옥죄는 역할을 했고 한 번의 실패가 단순한 문책을 넘어 지옥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피로써 증명했습니다. 형벌부대는 결코 효율성이나 인도주의적인 전쟁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벼랑 끝의 위기 속에서 태어나 오직 피 묻은 필요에 의해 유지된 억압과 강제의 도구였습니다. 모든 것을 쥐어짜냈던 총력전의 수렁 속에서 이들은 소비에트 국가가 어떻게 인간에 대한 자비보다 진격의 기세를 더 우선시했는지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적군에서 생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혹한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벌부대로 끌려간 이들에게 전투란 단순한 군인의 의무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사투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풀려날 수 있는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명이 유익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세계대전 역사 이야기를 위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